대한민국 자동차 튜닝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인물과 기업을 찾아 다녀보는 데저트 이글의 서킷스토리 다큐멘터리 시즌2 대망의 10부작 시리즈의 3회 대한민국 드리프트 씬의 중앙에 있는 일산의 모션 튜닝 전상훈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어쩌다 자동차 바닥에 들어와 지금 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동안 그가 하는 사업으로 먹고 살만했는지도 궁금했고, 국내 드리프트, 해외 드리프트 씬에 대한 전 팀장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IDC를 주관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드리프트 판의 판계알을 다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션 튜닝의 전상훈 대표의 노력과 생각을 한번 들어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똑같은 거 카피 뜨는 거. 동일한 항목에 있어서 다른 회사에서 제품이 나올 때 적어도 그거보다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저희는 만들지 않습니다. 튜닝 산업은 일단 그 규모가 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아예 없어지는 산업은 아닐 것 같아서, 일단 쓰잘데기 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던 일 열심히 하고, 또 원래 꿈꿨던 내용들 있잖아요. 더 멋있는 차, 더 고성능 차 이런 거 만드는 걸로. 서킷스토리 시즌2 제작 지원은 피카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컴온 미스터 짱짱맨! 서킷스토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션 튜닝의 전상훈입니다. 네, 저희 모션 튜닝은 일단 튜닝샵으로서, 자동차 튜닝샵으로서 각종 경정비부터 여러 가지 하드코어 튜닝까지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그런 튜닝샵입니다. 저희 모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모터스포츠 센세이션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모터스포츠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업체가 되자, 많이 언급되고 싶은 마음에 가장 합성어이지만 가장 간단한 단어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 튜닝 경력이요? 20살 때부터 자동차 정비부터 시작해가지고 25살 때 즈음에 튜닝 파츠로 넘어오게 됐어요. 일단 드리프트가 제일 화려하잖아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이니셜 D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됐을 테고, 거기에서 이제 일단 드리프트라는 매력이 뭔가 쇼를 하는 느낌? 흔하지 않은 주행? 멋있어 보였거든요. 드리프트 자체로는 그 멋있음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드리프트 시합 문화에 대한 매력, 작은 공간에서도 이 한눈에 경기의 진행을 다 볼 수 있고 1대1 매치다 보니까 승부가 빨리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클래식 음악보다는 힙합, 비보잉, 약간 이런 우리가 접하기 쉽고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립 주행에서도 드리프트가 유용하다라는 부분에서도 또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일본에서 이제 드리프트라는 종목이 창시가 됐잖아요. 모터스포츠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성행을 하고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D1GP라는 시합이 이제 성행을 했고 인기를 끌어서 그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죠. 근데 미국에서는 처음에 이제 D1GP가 열리다가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포뮬러 D라는 형식으로 조금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면서 엄청나게 성행을 했어요. 포뮬러 D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한 초중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유럽에서는 일본 스타일의 드리프트가 있고 이 미국 스타일의 드리프트가 있거든요. 일본은 약간 스피디한 드리프트, 막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주행하는 드리프트가 아니라 굉장히 이니셜 D와 같은 형태의 드리프트가 좀 성향이 강했다면, 미국은 이제 무조건 출력이 업그레이드 되고 막 1000마력 넘고 엄청나게 이제 연기도 많이 나고 그런 특유의 미국 성향의 드리프트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그 인기가, 유럽은 그 약간의 믹스가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좀 다양성이 있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조금 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는 동남아까지 인기가 전파가 됐죠. 거시적으로 보면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될까요? 네, 그렇죠. 그 드리프트가 인기가 끌고 있는 나라의 이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또 드리프트의 이 선수로서의
가치, 권위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드리프트는 DDGT라는 발음이 좀 어려운데 DDGT라는 이제 시합에서 한 클래스로 운영이 되기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는 한 2007년쯤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약간 제자리 걸음의 느낌? 그러니까 뭐 선수들의 실력은 둘째치고 예, 문화 자체의 시합의 어떤 구성, 파급력은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미학적이나마 계속해서 성장이 있지만 그 폭이 해외의 발전 폭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을 끌어만든 엔진오일, 리스타, 메탈로센, 6종 출시, 검아웃, 레드라인 총판, 피카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근본적인 건 드리프트를 할 수 있는 장소, 뭐 서킷이라든지 드리프트가 꼭 서킷을 활용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일본에서도 보면 그 관중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게끔 도심 한가운데 주차장에서도 드리프트 시합을 하고 그게 드리프트 종목의 또 장점이기도 한데 네, 다양한 장소에서 제약 없이 가능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프트를 뭔가 행사를 하거나 시합을 하거나 또 더 근본적인 상황으로 가서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는 그 공간에 대한 비용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 네. 그런 부분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발전이 없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안타깝게도. 무언가 우리가 외국에서 보던 그 시합에 드라이버들이 이 액션이 안 나와주는 거예요. 수준이 낮다라는 네. Matfield gets to the side, an All-American battle. Battle of the All-American. Woo! Insane! There are levels to this game. It leveled up so hard right now. 문제점이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량이 뛰어나잖아요, 원래. 네, 물론 모터스포츠 쪽으로는 해외에 비해서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해외에 비교해서 사람의 문제는 아니다. 환경의 문제다. 그럼 환경의 문제를 어디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되냐 했더니 요즘 그때 당시에 시합들이 기본기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던 상황이 많아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 넓은 곳에서 굉장히 어려운 드리프트 컨트롤을 하는 장소에서만 시합을 하다 보니 드리프트 선수들이 기본기를 충분히 쌓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그래서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좀 좁은 공간에서 이제 드리프트 시합을 열게 됐었고 기존에 시합을 운영하시던 분들 회사에게 요청을 이런 류의 시합을 좀 만들어주는 건 어떠냐. 다들 이렇게 좀 석연치 않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너무 기본적인 요소다 보니까 멋이 없죠. 그런 시합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고 아무도 안 해서 그 군대에서 왜 무슨 작업할 사람 나와 그랬을 때 다 이렇게 버티기 하잖아요. 눈치 이렇게 슥슥 보다가 마지못해 일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된 거죠. 극소수의 인간. 네. 그걸 못 버텨요. 이 공백을. 사실 서킷 스토리 이 시리즈도 저는 이 제작비를 대는 후원사한테 왜 만드냐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안 해서 그리고 뭐 다른 프로젝트인데 뭐 자작자동차 이런 거 만드는 프로젝트 일본에서 뭐 차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냥 다시 사람들이 자동차를 좋아할 수 있는 작은 무언가가 나오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뜻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그 직업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그 좀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나 배워라. 일단 기술이 천대하는 그 문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좋은 시선을 받는 직업은 아니죠, 원래는. 근데 이게 이제 이 자동차를 만지는 직업이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어느 정도 배웠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 잘난 척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게 뭔가 도전하고 성공하고 그런 계속 반복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재밌게 다가왔고 튜닝은 그게 더 심하고 이런 그 도전적인 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튜닝이 진짜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네, 막 뭐 매일 똑같은 일 그냥 월급 받아가면서 생활에 안주하기보다는 네, 계속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 후배들에게 이 직업이 좋은 직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급여 받는 보상에 대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냥 단순히 좀 너무 학대하는 거 아닌가. 네,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이 인력들에게 너무 학대에 가까운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나. 정당한 급여를 요구하면서 기술까지 배워가는 건 도둑놈 심보, 전혀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식으로는 기술을 전혀 배울 수가 없었죠. 사실 후배들한테 이 직업이 좋은 직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사업을 발전시키는 게 제 꿈이긴 합니다. 네. 보통 이제 드리프트 세팅에서 가장 대표적인 파츠인 타가킷 그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뭐 하체 셰시에 관련한 쇼바라든지 뭐 하체 암류의 필로볼 작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 관련해서 터보 세팅하고 리빌드하는 그런 작업들 그렇게 주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터리 고정 다이인데 요즘에 이제 인산철 배터리가 그 성능도 좋고 경량화로 나오면서 배터리가 가벼워지니까 이제 다이도 가볍게 좀 약할 수 있는 알루미늄이지만 이제 장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비단 이것만 만드신 게 아니라 과거에 좀 기억나는 좀 소소한 그런 파츠들이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뭐 드리프트 타가킷이라 그래가지고 핸들 조향각을 늘려주는 그런 파츠들 기본적인 파츠들 좀 제작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체 뭐 필로볼을 삽입할 수 있도록 예, 브라켓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다 자체 제작으로 하고 있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똑같은 거 카피 뜨는 거 동일한 항목에 있어서 이 다른 회사에서 제품이 나올 때 적어도 그거보다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저희는 만들지 않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또 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한참 몇 년을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내연기관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 내연기관 차들을 다 폐차를 시켜라. 그래가지고 그 차들이 다 없어지고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뀌지 않는 이상 제 숨이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내연기관 차를 계속 만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튜닝이나 이런 이 종목이다 보니까 그냥 정비하는 거랑은 좀 이 수명 자체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튜닝 산업은 일단 그 규모가 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아예 뭐 이 없어지는 산업은 아닐 것 같아서 일단 쓰잘데기 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던 일 열심히 하고 또 원래 꿈꿨던 내용들 있잖아요. 더 멋있는 차, 더 고성능 차 뭐 이런 거 만드는 걸로 그 시간을 투자하자. 네. 쓰잘데기 없는 걱정은 그런 미래를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방해 요소가 되니까 실력 있으신 분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도달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또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튜닝에 대해서 이제 핵심 업체들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모션이 취한 전략과 방법은 비추합니까? 오히려 저희의 전략이 좀 먹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성으로 좀 가야 된다. 변하고 쓰지 말고. 튜닝샵이 그래도 꾸준히 일이 있을 수 있는 게 그런 드리프트 행사나 이런 것들을 또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차량을 자꾸 세팅을 해야 되고 또 뭐 정비도 해야 되고 메인터넌스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대회 운영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해주고 있다면 저는 이제 제일 고마운 상황이겠지만 그냥 그 대회 운영을 아무도 안 하는 상황에서 그거 없이 그냥 또 샵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 또한 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참 마음 아픈 현실이긴 한데 더 이상의 후륜구동차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이제 일정 수준 시간이 지나면 수입차 위주의 어떤 드리프트 이 문화가 또 형성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N 같은 경우는
지금 N으로 나오는 차들이 드리프트 이 문화에 있어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네. 전혀 쓸모없는 그런 차들만 현대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많이 섭섭하죠. 네. 배가 끊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처음에 마음가짐을 좀 세게 먹고 갔거든요. 맞을 수도 있다. 뭐 몽키 스패너로 때린다. 뭐 정비하는 사람들 특히 뭐 튜닝도 마찬가지고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구나. 그래서 힘들게 작용됐던 부분은 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정해진 퇴근 시간은 있는데 정해진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할 수 없었던. 거의 지켜지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스레 지켜지지 않는. 출근은 똑바로 해야 되고. 네. 가장 행복했을 딱 한 순간을 떠올리자면 제가 제 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을 때 투스카니가 처음으로 제가 만든 차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바디부터 스판 용접, 롤 케이지, 터보 세팅, 엔진 세팅 다 한 차가 아직도 뒤에 이제 처치 곤란한 그 차처럼 이렇게 방치돼 있긴 한데 못 버리죠? 네. 못 버리는 상태로 이제 짐처럼 가지고 있는데 그 차를 만드는 시간이 약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그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튜닝샵 근무가 보통 이제 야근이 많기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런 야근이 많은 샵에서 새벽에 뭐 12시, 1시에 끝나도 뭐 한 2-3시간씩 남아서 작업을 하고 주말은 또 주말대로 남아서 토요일날 밤새고 일하고 일요일날 저녁 때쯤 집에 가서 조금 자고 월요일날 다시 출근하고 이 과정을 거의 1년 가까이 또 그 이상 거치면서 제가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추억과 기억도 많이 남고 많이 배우셨겠네요. 이걸로 많은 성장을 했겠네요. 사실 성장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내가 다 쏟아낼 수 있는 차였다. 수입차 쪽으로도 영역을 좀 확장시키고 싶고 사실 그건 이제 사업적인 요소고 개인적인 욕심은 원래 처음부터 꿈이었던 거긴 한데 온로드, 그립 세팅, 경기장 타는 차들을 한 GT500 클래스 정도의 차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일 재밌는 거는 이제 새로운 그 세팅을 해보는 거. 제네시스 쿠페만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저희가 세팅하는 방향 그 파츠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업그레이드 되는 커스텀 작업들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업이긴 하죠. 그러니까 저희 뭐 튜닝도 열심히 하고 있고 대회 운영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튜닝 산업 전체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으로 이게 단순히 돈이 되건 안 되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튜닝 많이 하러 오셔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돈이 들잖아요. 관심만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관련한 영상들의 뭐 좋아요나 조회수 좀 많이 올려주셔서 저희가 하는데 힘을 조금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4회 DCT 레이싱 편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꿈을 이룬다라는 게 겜돌이들의 실제 레이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주식에 몰빵을 했죠. 페라리 오너스 클럽이라는 것들을 운영을 하기 시작할 텐데 FNK에서 갑자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페라리 챌린지에 출전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냐. 차를 일단 제공을 해주겠다. 참가비도 어느 정도 보조도 해주겠다. 그러다가 이제 좀 자신감이 붙어서 챌린지를 나가서 첫 시합에 우승도 할 수 있었고. 저는 DCT 레이싱의 주장 드라이버 김영찬이라고 합니다. 카트라이더 하다가 개빨라요. 대회 때도 좋은 성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끔가다 규민이를 또라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김규민입니다. 볼트킴으로 조금 더 유명하죠. 한 가지 약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을 수 있는 게 심 출신의 드라이버들이